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서 그래도 조금만 양해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읽어 드릴 책은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라는 책이고요. 이 오로르란 아이를 통해서 바라보는 다름 그리고 두려움, 이걸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냈더라고요. 이 오로르란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순 있지만 말을 할 순 없는 아이여서 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말투, 일상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내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길 반대편에서 네 사람이 걸어왔다. 걔네가 우리를 보고 씩 웃었다. 나쁜 징조였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씩 웃는 건 지금부터 너를 못살게 굴면서 놀 거야 라는 뜻이다. 바로 우리를, 나와 내 언니 에밀리를. 에밀리 언니는 14살이다. 나보다 3살 많다. 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쟤네는 언니와 같은 반이고 언니가 자기들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두려움. 몇 달 전 이 괴롭힘이 시작될 때 나는 언니에게 글을 썼다. 언니는 내 말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걔들은 언니가 두려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언니는 걔네가 우리 쪽으로 올 때 내 귀에 속삭였다. 건너편 길로 가자. 넷중 대장인 도로테가 소리쳤다. 어딜 가려고? 언니가 얼어붙었다. 나는 계속 걸어가는 게 좋다는 뜻으로 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도로테 일당이 우리를 둘러쌌다. 도로테가 말했다. 땅꼬마 일리가 바보 동생이랑 산책 나왔나 봐. 그 말에 나머지 셋이 웃었다. 그 셋은 도로테가 못된 말을 할 때마다 웃는다. 언니가 떨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더 꽉 잡고 도로테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도로테가 말했다. 이 찌질이 좀 봐. 센 척하고 있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도로테가 계속 말했다. 왜 말을 못할까? 전응하니까.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쓴 글을 도로테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읽지 않을 수 없게 눈앞에 들고 있었다. 어젯밤에 엄마한테서 전응하라는 말을 들었지? 엄마한테 늘 심한 말을 듣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도로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큰 비밀을
들킨 듯한 표정. 내 말이 맞을걸? 도로테가 씩씩대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한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방금 새로 쓴 글을 내보였다. 내 눈을 보면 난 다 알아. 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다 안다. 내가 가진 신비한 힘이다. 엄마가 행복하려고 무지 애쓸 때 나는 사실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볼 수 있다. 아빠가 자기의 새로운 삶에 만족한다고 말할 때 나는 아빠의 걱정이 다 보인다. 나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언니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다. 너의 그 신비한 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 8달 전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한테 물었다. 언니의 말이 사실인지, 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지 물었다. 엄마가 말했다. 오로르, 그 신비한 힘은 소중한 재능이야. 너는 내 이름 그대로야. 진짜 햇살. 오로르. 내 이름. 아빠가 이야기해 주었다. 옛날 옛적에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밤에는 호롱불로 빛을 밝히던 옛날에 사람들은 오로르 여신을 숭배했다고. 오로르 여신은 아침마다 햇님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었다. 오로르는 어둠을 쫓아냈다. 아빠가 말했다. 오로르, 그게 너야. 너는 늘 어둠을 사라지게 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신비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 전에 조지안느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조지안느 선생님이 말했다. 사람들을 돕는 것도 신비한 일이야. 조지안느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2골목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엄마 아빠는 세네갈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여기서 아주 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다. 선생님은 아주 환하게 웃고 늘 책을 읽으며 정치 이야기를 한다. 모두가 항상 남을 탓하는 세상에 맞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아주 똑똑하다. 선생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의라고 했다. 공정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선생님은 항상 내게 말한다. 공정해야 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가지 않는다. 집이 학교고
조지 않는 선생님과 매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한다. 세상을 향해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조지 않는 선생님이다. 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글로 쓴다. 하고 싶은 말 모두, 생각하는 것 모두. 그리고 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한다. 조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엄마와 아빠와 언니와 다른 모두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선생님은 내게 검은색 직사각형의 하얀 화면이 있는 예쁜 물건을 줬다. 이건 태블릿이고 이게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태블릿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선생님은 나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 능숙해지기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해. 난 오로르가 분명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배우는데 1년도 넘게 걸렸다. 하지만 나는 태블릿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말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태블릿으로 말하게 된 후에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었다. 내 진짜 신비한 힘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을 때 선생님이 물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나는 곧장 태블릿에 대답을 적었다. 선생님의 생각. 오로르가 영리한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영리할까? 눈을 통해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졌다. 또 선생님 생각. 레옹이 오니까 집에 가는 길에 와인을 사야지. 두 번째 대답에는 더 휘둥그레졌다. 레옹은 선생님 애인이다. 뭐야, 진짜 초능력이잖아. 이 세상에서 나는 메종 루지 거리에 있는 퐁트네 수 부하라는 곳에 산다. 아파트에 사는데 언니는 우리가 사는 건물이 거대한 냉장고 같다고 한다. 엄마는 언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몹시 화를 낸다. 이 집을 엄마가 구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살기로 결정한 뒤에 엄마가 찾아낸 집이다. 파리에 있는 집에서 이사해 퐁트네로 옮겼다. 퐁트네에 더 좋은 직장이 있고 퐁트네에서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말했다. 파리까지 11분밖에 안 걸려.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전부, 익숙했던 것 전부와 멀리 떨어져서 해야 했다.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너 혼자 쓰는 방도 생겨. 그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면 돼.
언니가 말했다. 퐁트네는 구력. 엄마는 언니가 퐁트네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엄마의 눈을 보고 진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여기로 이사한 건 완전히 내 실수야. 그렇지만 잠시 후에 엄마는 언니한테 말했다. 여기가 훨씬 살기 좋은걸? 엄마는 늘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엄마는 은행 지점장이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날 직장에서 일어난 멋진 일들을 나한테 들려준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이야기다. 엄마의 비서인 마리즈가 주말에 머리카락 색을 무슨 색으로 바꿨는지나 창구 직원 아그네스가 넷째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직 32살인데 벌써 애가 넷이야. 바로 지난주에 언니가 엄마한테 말했다. 은행 얘기 재미없어. 엄마는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엄마와 언니는 자주 싸운다. 엄마가 말했다. 아무리 사춘기라도 너무 심하구나. 언니가 맞받아쳤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들 오로르, 오로르. 오로르는 뭐든지 알고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오로르가 태블릿을 써서 말하기 때문이야. 장애인이기 때문이야. 장애인. 나는 조지안네 선생님에게 장애인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내가 자폐아로 태어났는데 그건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세상을 다른 식으로 보는 거라고. 자폐아는 독특하고 자폐에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너는 자폐증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초능력을 생각해 봐. 그 말을 할 때 나는 선생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은 정말이지 오로르랑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싫어. 언젠가 오로르한테 자폐증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나는 태블릿에 적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죠?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싫어하죠? 나도 알아요. 내가 불편한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죠? 너한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맞아. 이 이야기는 다른 때에 나누고 싶었어. 맞아. 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싫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계속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희망이 없지 않아요. 나한테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맞아. 정말이야, 오로르. 에밀리는 잘못된 단어를 썼어.
언니는 화가 많아요. 에밀리가 14살이어서 그래. 14살 때에는 화가 많이 나. 나는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 11살이긴 하죠. 화를 모르는 것도 아주 특별한 재능이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나는 슬픈 적도 없어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슬퍼해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슬퍼하며 살아. 엄마가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하죠? 같은 은행에 다니는 그 아저씨는 계속 만나셔? 피에르 아저씨요? 일주일에 며칠은 우리 집에 와요. 나한테 늘 잘해요. 아저씨 생각을 읽었어요. 세실 같은 애인을 만난 건 행운이야.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해요. 피에르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착실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하지만 피에르와 나 사이가 지지부진한 것도 확실하지. 지지부진. 처음 듣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나는 태블릿으로 그 말을 찾아봤다. 선생님은 새로운 말이나 모르는 말이 있으면 태블릿으로 검색해 보라고 했다. 지지부진은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엄마는 아빠가 우리랑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쭉 지지부진했다. 아빠는 작가다. 이름은 알랭.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범죄 소설을 쓴다. 나는 아빠가 쓴 소설을 읽기엔 아직 어리다. 조지 안네 선생님이 아빠의 소설은 아주 어둡고 아주 뛰어나다고 했다. 아빠와 엄마는 많이 싸웠다. 아빠는 늦게 일어나고 파자마 차림으로 종일 집에 있거나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글을 썼다. 엄마는 늘 아빠한테 게으르다고 화를 냈다. 아빠는 늘 엄마한테 예술가가 아니라 은행원이랑 만나야 했다고 화를 냈다. 이제 엄마는 은행원을 만나고 아빠는 클로에를 만난다. 클로에는 머리가 아주 좋다. 커다란 검은색 안경을 멋지게 쓰고 컴퓨터로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아빠는 클로에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해질 거라 했다. 아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설을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아빠와 클로에가 살고 있는 19구 만행 거리의 작은 아파트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 아파트가 좋다. 방은 2개뿐이지만 그래도 좋다. 아빠가 침실 벽 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나한테 쓰라고 했다. 클로에는 벽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온통 별을 그렸다. 클로에가 머나먼 곳, 아주 추운 북극에는
오로라라는 게 있다고 알려줬다. 별들이 아주 밝고 아름답게 빛나. 오로르, 너는 아침마다 세상에 빛을 불어넣는 여신이고 또 멋진 별무리이기도 해. 클로에는 29살이다. 아빠보다 10살 어리다. 클로에의 눈을 보고 알았는데 클로에는 아기를 원한다. 나는 아빠의 생각도 알고 있다. 클로에가 아이를 가지면 나는 완전히 덫에 갇힐 거야. 나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정말 좋다. 소설 걱정, 돈 걱정, 엄마가 되려는 클로에 걱정 등등에 빠져있지 않은 때의 아빠는 아주 재밌고 나한테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준다. 프랑스와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옆에서 조언을 했고 루이 14세는 프랑스와한테 감사의 선물로 성을 지어주었다. 베르사유에 있는 그 성에는 햄스터를 위한 거대한 쳇바퀴도 있다고 한다. 아빠는 내가 태블릿으로 글을 아주 빨리 쓰는 걸 좋아한다. 아빠는 나한테 늘 아주 똑똑한 아이라고 말한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는 사람의 눈을 보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생각을 읽히는 걸 알면 불편해할 거라고 조지안네가 말했다. 나의 가장 큰 비밀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와 아빠의 집을 오가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깨라는 세상에서도 살고 있다. 전에 아빠가 나한테 마술을 보여줬는데 동전을 손에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귀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마술이다. 정말 신기해서 아빠한테 3번이나 계속해달라고 했다. 아빠는 동전을 쥐고 주먹을 꽉 쥔 손 위에 다른 손을 얹어 흔들며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주먹을 펴면 동전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다음에 아빠는 내 귀에 손을 대고 나타나라 참깨 하고 외친 뒤에 손을 펼쳤다. 동전이 나타났다. 아빠한테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아빠 집에 있는 내 공간에 누워서 클로에가 그린 별들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에 집중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한 참깨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풀이했다. 조금 뒤에 나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었다. 처음에는 원래 세계랑 아주 비슷했다. 19구 테아트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살던 곳이다. 참깨 세상은 현실 세계보다 색이 더 밝다. 하늘은 새파랗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모두 웃는 얼굴이다. 항상 심술궂던 빵집 주인도 안녕 하며 인사하고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 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친구 오브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와, 너랑 오브는 정말 단짝이구나. 맞아요. 오브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나는 빵집 주인과 태블릿 없이 말한다. 왜냐하면 참깨 세상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브는 참깨 세상에서 우리 옆집에 산다. 오브도 11살이다. 우리는 뭐든 함께한다. 자전거를 타고 참깨 세상 곳곳을 다닌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개들이 뛰어노는 공원이다. 오브와 나는 개를 아주 좋아한다. 개들은 보호자나 목줄 없이도 공원에서 놀 수 있다. 우리를 알아보는 개도 많다. 참깨 세상에서 개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참깨 세상에서는 모두가 아무 걱정이 없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도 없다.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함께 지낸다. 학교에서 오브와 나는 옆자리에 앉는다. 수업 시간엔 항상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든다. 선생님은 날마다 말한다. 오로르는 아는 것도 정말 많네. 오브는 내가 사는 세상을 힘든 세상이라고 부른다. 힘든 세상의 내 모습에 대해서는 오브도 알고 있다. 힘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오브한테는 신비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같이 가자고 부탁할 때만 참깨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는 아무도 오브를 볼 수 없다. 오브는 내 눈앞에만 보인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라도 원하면 참깨 세상을 오갈 수 있다. 별 하나를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된다. 별은 내 태블릿에도 있다. 클로에가 그린 별을 사진으로 저장해뒀다. 그걸 보면서 참깨라고 말하면 나는 어느새 참깨 세상에서 오브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오브가 힘든 세상에서 나랑 함께 지내지는 못해도 우리는 얼마 전에 제일 친한 친구 서약을 했다. 오브는 내가 힘든 세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오브가 그랬다. 힘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외로워.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친구는 그냥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에밀리 언니한테도 친구가 있다. 루시. 언니랑 루시 언니는 같은 반이다. 루시 언니는 숫자를 잘 안다. 덧셈 뺄셈을 암산으로 할 수 있고 수학을 좋아한다. 기하학이라는 이런 걸 나도 모르는 이 학문을 특히 좋아한다. 크기, 형태, 선, 각도, 그런 거. 수학은 아름다운 시 같아. 어제 루시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말했다. 루시 언니는 색이 예쁜 나무 블록을 가져왔다. 바닥에 블록들을 늘어놓고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정삼각형은 기하학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했다. 균형이 완벽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힘을 상징한다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태블릿을 들어보았다. 루시 언니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오로르는 정삼각형이네. 나는 정사각형이야. 언니도 나만큼 강해. 나는 다시 썼다. 루시 언니는 마카롱 3개를 아주 빨리 먹은 뒤에 말했다. 기하학에 나오는 형태와 크기는 뭐든 다 좋아.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크기와 형태 때문에 놀림을 당하기도 해. 루시 언니가 마카롱을 또 집을 때 나는 루시 언니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내 몸 크기가 싫어. 내 자신이 싫어. 그리고 루시 언니는 내 언니에게 피자를 시키자고 말했다. 엄마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빈 피자 상자와 마카롱 상자를 봤다. 그 마카롱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엄마는 루시 언니의 양뺨에 입을 맞추고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언니는 우리 엄마가 루시 언니의 체중을 걱정하는 걸 알고 있어서 죄책감을 느꼈다. 게다가 언니는 루시 언니의 엄마 때문에도 마음이 언짢았다. 루시 언니의 엄마는 자기 딸을 항상 야단친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뚱보, 쓰레기통이라고 부른다. 루시 언니의 엄마는 미용사인데 빼빼 말랐고 늘 담배를 손에 들고 있다. 에밀리는 생각했다. 아, 난 엄마한테 죽었다. 루시 언니가 간 뒤에 엄마는 언니를 칭찬했다. 루시와 잘 지내서 좋다고. 그리고 학교에서 루시가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는지 물었다. 도로테와 잔혹이들, 걔들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걔들이 맨날 루시를 놀려. 아주 못된 별명도 붙였어. 코끼리래. 엄마가 말했다. 생김새나 몸매로 사람을 놀리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내겐 엄마의 생각이 보였다. 불쌍한 루시. 루시 스스로도 그렇게 살찌기를 바라지 않겠지만 그렇게 계속 음식을 먹으니
살찔밖에. 루시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신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니 슬픈 일이야. 이튿날 나는 아빠 집에 갔다. 아빠는 햄스터 프랑스아가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몰리에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아주 재밌는 연극 타르티프의 첫 공연에 프랑스아가 초대되었다. 프랑스아는 루이 14세의 무릎에 앉아서 왕이 얼마나 웃는지 보고 있었다. 그런데 루이 14세의 고문들은 이 연극이 종교를 비꼬고 있으니 파리에서 공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는 연극이 공연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왕을 설득했다. 루이 14세는 딱딱하기만 한 고문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몰리에르의 연극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클로에가 말했다. 그 얘기의 교훈이 뭐야? 작가한테는 왕 옆에서 자기를 편들어줄 햄스터가 필요하다는 건가? 아빠가 웃었다. 그렇지만 아빠는 입술을 오므렸다. 아빠는 그다지 다정하지 않은 속뜻이 담긴 말을 들었을 때 늘 그렇게 입술을 오므린다. 아빠는 빵에 치즈를 더 바르기 시작했다. 클로에가 말했다. 아빠가 치즈를 아주 좋아하네. 나는 태블릿에 썼다. 나도 치즈를 좋아해요. 특히 블루치즈를 좋아해요. 아빠처럼. 클로에는 내가 살찔까봐 걱정했다. 아빠는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클로에를 보았다. 나는 클로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왜 바보 같은 말을 했지? 클로에가 아빠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안해. 아빠가 몸을 기울여서 클로에한테 키스했다. 아빠의 생각이 보였다. 클로에가 나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 나는 겁부터 먹게 돼. 나는 그때 어른에 대해서 알게 됐다. 나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표정으로 생각을 추측할 수는 있나 보다. 클로에는 아빠의 생각을 알아챘다. 그래서 클로에가 아빠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알랭을 밀어내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겠지. 알랭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엉망인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아버지고. 나는 갑자기 든 생각을 태블릿에 써서 아빠한테 내보였다. 클로에랑 아이를 가져.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지안느 선생님은 나한테 단어를 말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선생님은 내가 입술을 움직이지 못하는 걸, 내 신비한 능력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입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요즘에는 수업 내내 단 하나의 단어에 집중했다. 나. 나는 입을 열고 선생님을 따라하려고 애썼다. 전처럼 아무 효과도 없었다. 67번을 애썼다. 선생님은 나를 응원했다. 할 수 있다고, 틀림없다고. 그렇지만 5번을 더 시도한 뒤에 나는 태블릿에 적었다. 태블릿으로도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왜 남들처럼 입으로 말해야 해요? 나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계속 입력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주 재밌네. 그렇지만 오로르, 내 깊은 곳에는 말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선생님은 슬퍼 보였다. 너를 가르친 지 2년이 됐어. 그런데 너는 아직 말을 못하고. 나는 한 손을 조지안느 선생님의 팔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 태블릿에 썼다.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태블릿으로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도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나는 말하고 싶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힘든 세상이 아닌 곳에서는요. 조금 뒤 선생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나는 클로에가 그린 예쁜 별을 태블릿 화면에 올리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참깨 라고 외쳤다. 그러자 순간 나는 오브와 자전거를 타고 개공원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입으로 소리내서 오브한테 말했다. 힘든 세상에서는 왜 나한테 말하는 능력이 없을까? 오브가 말했다. 그러면 신비한 능력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조지안느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싶어. 글로 말하잖아. 글로 말하니까 너의 말이 더 특별해. 쓰기 전에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 글에는 무게가 있어. 내 글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너는 남달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특별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오브한테 루시 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몸 이야기를 했다. 오브가 말했다. 힘든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에 너무 집착해. 마르거나 날씬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는 말을 해. 잘못된 생각이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너도 알지만 여기 참깨 세상에서는 몸집이 크든 작든 신경을 쓰지 않아. 남한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 걔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
아름다운 잔디밭이 펼쳐지자 오브는 자전거를 세웠다. 개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었다. 늘어져 쉬거나 서로 뒤쫓으며 달렸다. 화내며 짖거나 싸움을 벌이는 일은 전혀 없었다. 큰 개, 작은 개, 살이 적은 개, 살이 많은 개, 빨리 달리는 개, 느린 개, 짖기 좋아하는 개, 조용한 개, 개들의 보호자들도 있었다. 몸에 문신이 많은 오토바이 타는 남자가 에클레어를 먹으며 배를 두드리고 귀가 늘어진 황금빛 개가 제주 넘는 걸 보며 웃었다. 황금빛 개는 커다란 얼룩개한테 잘 보이려 했었다. 얼룩개의 보호자는 키가 아주 크고 마른 여자인데 오토바이 타는 남자한테 시집을 건네고 있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얼굴로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옆에는 덩치 큰 갈색 개가 있었다. 남자는 큰 스케치북에 개들을 그리고 여자는 수첩에 글을 썼다. 그 가까이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잡고 앉아 있었다. 각자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내가 오브에게 말했다. 내가 참깨 세상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모두가 책을 읽는 거야. 화내거나 싸우는 사람도 없어. 개들은 서로 다 친구야. 오브가 말했다. 참깨 세상에서는 모두가 대화를 나눠. 누구나 글이 있는 책을 좋아해. 종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갑자기 힘든 세상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로르. 조지 않는 선생님이었다. 나는 오브한테 말했다. 이제 가야 해. 오브가 말했다. 오늘 밤에 다시 와. 내가 저쪽 세계로 나를 보러 오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로 와서 나를 데려가면 되지.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없어. 내가 힘든 세상에 가는 건 내가 남을 돕는 데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뿐이야. 오로르. 조지 않는 선생님이 다른 세계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오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문을 외웠다. 골칫거리 세상으로. 힘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괴로운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힘들면 참깨 세상으로 피하면 되니까. 오브 말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각자 골칫거리라는 걸 안고 있지만. 나는 다시 주문을 외웠다. 골칫거리 세상으로. 눈을 뜨자 나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방금까지 어디 있었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상상의 장소? 아니요, 진짜로 있는 곳이요. 아, 그리고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루시 언니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루시 언니는 자기 외모를 싫어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루시 언니는 계속 음식을 먹고 자기 몸을 미워해요. 선생님이 말했다. 오로르, 알아야 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내 행복이 남의 책임도 아니고. 그래도 행복해지도록 남을 도울 수는 있죠. 그래, 시도할 수 있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해. 그렇지만 인생을 더 밝게 보도록 남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인생을 달리 보는 건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야. 내 머릿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여러 일들에 실망하고 슬퍼하던 게 떠올랐다. 나는 내 언니가 괴로워하는 것도 안다. 언니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루시 언니도 있다. 수학을 아주 잘하지만 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루시. 내가 물었다. 행복은 선택이에요? 조지 않는 선생님은 그 말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건 선택이야.